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네. 하루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제가 여성 3명이 있는데요. 아, 네. 첫째는 저희 아내고, 예? 그리고 둘째는 저희 딸이고, 네. 셋째가 금희 선배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 네. 영광입니다. 그렇게 예. 여성들과 가까이 있는데도 네.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 여자들 마음을요? 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도 모르죠. 네. 특히나 이렇게 중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여성들 마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 우리들 마음을 콕 짚어서 말씀해 주실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 그게 요즘 이게 세상 탓인가요? 네.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건가요? 우울하다 그러시는 아유. 여성들이 참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으세요. 예. 마음이 우울하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마음 아프다, 우울하다 하시는 고백 아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세상 탓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약간 나이가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우울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젊은 시절은 사실 바쁘시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왜 그런 게 찾아오는 거죠? 아, 오히려 안정하고 안락해지면 예. 사람들이 더 좀 허탈해진다, 공허하다, 가슴이 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무력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1년에 자기 몇 천 명, 2천 명씩 계속 이야기 듣다 보면 또 그리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특히 40대, 50대, 60대까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 이야기 듣다 보면 아, 사는 게 이거구나.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드시구나. 아, 그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게 자연적으로 좀 터득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일들을 그러면- 경험하시다 하다 보니 예. 네. 교수님 좋으시겠어요. 교수님 어머니나 교수님 부인 마음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당신 쓴 책 읽으면 참 당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아, 당신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현실의 삶이란 모두 다 조금씩은 아프고 조금씩은 갈등도 있고 조금씩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뭉쳐가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교수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도 좀 들어가면서요.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꽤 오랜 시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니 주된 업무가 사실 사람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사람 사연 듣고 저 사람 무슨 생각하나, 저 사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사실은 제 일의 거의 90%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클리닉에 오시고 외래에 오시는 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성이세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여성 우울증이 남자 우울증보다 한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정신과 외로우시는 분들 많은 수가 여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요. 마음이 아프다, 뭐 우울하다. 이게 사는 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고백 아닌 하는 여성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어머니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우울을 다 갖고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렇게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이렇게 날씨 막 좋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막 돌아다니는데 나만 이상하게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든지 밖에 창밖을 보면 이렇게 꽃도 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꽃이 안 피지? 라든지 사람들은 깔깔대고 뭐 등산도 다니고 활기차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그늘이 있나?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꾸 상황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시는 여성분들도 오히려 봄이 되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성분들의 그리고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 소위 말해서 사모님이라고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아픔, 그 근본적인 이유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 나름의 방법을 4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뭐 하고 나면, 그리고 뭐가 해결되고 나면 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고3인데요 좋은 대학 가면 아니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 끝나고 나면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살도 열심히 뺄 거예요. 라든지 우리 딸아이가 시집 갈 때가 됐거든요. 우리 딸아이 시집만 보내놓고 나면 내가 그동안 미뤄놨던 공부도 한번 해보려고요. 문화센터 가서 강의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손주가 있는데 내가 요즘 손주 좀 봐주고 있어요. 애가 아직 갓난애기라 내가 안 돌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요 갓난애기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도 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시간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계획했던 거 하나도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아들놈 대학 보내놨더니 여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더라. 아니 대학 갔으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지내야 되는데 얘가 이게 뭐 여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공부는 내팽개쳐 놓으니까 오히려 내 속이 더 탄다. 딸 시집 보내놓고 났더니 홀가분해질 줄 알았더니 아이고 웬걸 맨날 사위하고 싸우고 전화해가지고 울고 또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돈 어른 성격이 조금 꼬장꼬장한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마음고생하는 거 아닌가 머릿속으로 자꾸 그런 상상하다 보면은 아이고 시집 보내놨지만 또 마음만 아프다. 손주 녀석 저기 어린이집 보내놓고 나면 여행 다닌다고 했는데 웬걸요? 손주 보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허리만 더 악화됐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맨날 물리치러 다니고요. 침 맞으러 다녀요. 이러시거든요. 여행 안 다니세요? 여행은 무슨 여행? 허리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 해결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둘씩 미루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면 제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 사람이라는 건 뭐 저도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산다는 건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 게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돈도 많고 뭐 명품백 들고 다니시고 좋은 옷 입고 다니셔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나 아픔은 다 누구나 한두 가지씩 가지고 계시겠구나. 홀가분한 날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서글프지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해결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뭔가 해결되기 전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글픈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 더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너무 많거든요.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요. 거의 우리나라 한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7명은 우울증을 경험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많게는 10%. 열에 한 분은 우울증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둘 중에 한 명은 평생 사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다라는 심각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걸로 조사돼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어쩌면 현실은 그냥 평범하게 막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우울한데 나만 우울한 거 아니야? 아유 저 사람 옆집 사람은 참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옆집 남편은 참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우울, 힘든 거,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다 조금씩 갖고 계시니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만 힘들다, 고생하신다,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신달자 시인님이 쓰신 수필 중에 너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라는 수필이 있거든요. 거기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화 저택에서 고급 음식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내일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는 사람도 세상 권력을 쥐고 호령하며 고급차 타는 사람도 백화점에서 한 달 생활비를 잊은 채 마구 물건을 고르는 여자도 모두 우리와 같이 우울증으로 마음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거나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울을 병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쭉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만큼 마음이 우울하다 하는 여성은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이다라는 완곡한 표현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아니라도 다들 이렇게 한두 가지 힘들다, 마음이 우울하다 하는 거는 누구나 현실의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내, 대한민국 어머니, 사모님은 다 우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리액션 좋고 또 밝은 표정으로 다 이야기하시지만 누구나 다 마음에 고민 한두 가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아이고 남편이 오늘은 빨리 들어올래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든지 집에 있는 애가 게임 안 하고 공부는 하나? 뭐 이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겉으로는 밝은 척 하셔도 다들 마음에 고민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서글픈 게요. 내가 그래서 고민이 돼서 또 좀 슬퍼져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여보, 내가 좀 우울해. 여보, 요즘 내가 좀 마음이 좀 자꾸 슬퍼지고 의욕이 없어. 그러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 당신 배가 불러서 그래. 당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딴 얘기 하는 거야. 심지어는요, 네가 나와서 돈 벌어봐. 그딴 얘기 나오나? 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진짜 우울증이 생기냐? 누구나 좀 우울하지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서 슬퍼서 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내가 우울하다 하면서 내가 왜 우울한지 설명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 배불러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우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울하다라는 거의 진짜 의미는 내 손 좀 잡아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내가 많이 힘드니까 나를 좀 다독여줘 라는 사실은 간절한 호소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배불러서 그래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고 말의 상처가 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요. 대한민국 남편, 저를 비롯한 또 윤인구 아나운서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공감 능력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남자분들, 물론 여성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지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약간 공감 능력은 잠시 꺼두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다, 뭐 이러다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는데 괜히 도와주다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든지 괜히 도와주다가 나까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든지 또 심지어는요, 뭐 이렇게 안 돼서 도와주고 났더니 뒤통수 치더라 하는 일까지 경험하다 보면 차라리 이렇게 주변에 힘들다 하는 사람들 마음은 안 그래도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내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정서 능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성공을 잃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점점 공감 능력을 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정서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아내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처럼 습관적으로. 그러니 대한민국 아내, 대한민국이라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남편을 둔 아내분은 그 남편에게 공감 능력을 기대한다는 건 그 사막의 오아시스 찾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뭐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 치열하게 또 이런 투닥투닥 하시다면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문제가 좀 더 있어요. 어떤 문제냐? 남편들이요, 가끔 사모님들이 힘들게 하는 나름의 어떤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 제일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편의 이중 구속 메시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야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해, 속마음 한번 툭 털어놔봐 라고 해서 그거 믿고 툭 털어놨다가 야 이 자식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라고 서운하다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중구속 메시지예요. 겉으로는 털어놓으라 그래놓고 막상 털어놓고 나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 하면서 오히려 타박 주는 거. 근데 이게요, 회사 생활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모님이 벚꽃도 피고 해서 여고 동창생들하고 1박 2일로 여행 가고 싶다. 남편한테 여행 좀 갔다 올게.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은 잔뜩 찌푸린 채로, 그리고 멋있은 표정으로, 멋있은 표정으로 말로는 이럽니다. 갔다 와. 그거 듣는 아내들, 사모님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말로 갔다 와 했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선뜻 가실 분 계시겠어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니 물론 가실 수도 있어요. 갔다 오고 나면 각오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 2주일 구박받고 재밌었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 온갖 이야기 다 들으실 각오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마음속으로 고민합니다. 아 정말 믿어 말어? 그 말 믿고 갔다 올까? 에이 이럴 바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에이 뭐 가라 그랬다고 뭐 속으로 뭐 그러고 있으면 갔다 오면 내 맘만 불편하니까 안 가고 말지 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안 갔으니까 좀 우울할 거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라 그럴 때 가지 왜 앉아가지고 이거 우울하게 그러고 있냐. 가라 그러면 말을 뭐 조도 못 먹냐. 갔다 와라. 그러고는 또 타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사모님은 가도 골치 아프고 안 가도 힘들어지고 이왕 갈 거면 편하게 보내주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중구속 메시지를 보내서 사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양쪽으로 갈기갈기 찢어놔 버리는 거예요. 편하시겠어요? 절대 편하실 수가 없어요. 뭐 들어도 남편 하는 말 그대로 따라도 힘들고 안 따라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사모님의 마음들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사시면서 내 마음을 공감받겠다, 이해받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게 좀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남편이 공감 능력도 좀 사라지고 정서 능력도 어디론가 메말라져 있고 맨날 하는 이야기는 이중구속 메시지나 보내고 있다고 해서 뭐 남편한테 기죽어 살아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존 능력이 확 떨어져요. 저희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 혼자 사는 남자는요 빨리 죽어요. 혼자 사는 남자들은요 자살도 훨씬 많이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들은요 여러 가지 병도 많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훨씬 자기 관리도 잘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승자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괜히 뭐 지금 남편 기 좀 살아있다고 사회생활 한다고 떵떵거린다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시간 가는 거 보자. 이러시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승자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 그림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약간 좀 야하죠. 좀 약간 뭐 이런 망측한 그림이 있나 하고 좀 씁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 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긴 명화입니다. 사실 이 두 남자와 여자는 부녀간이에요. 예, 아버지가 시몬이고요. 딸이 페로예요. 아버지 시몬은 굶어 죽는 형벌에 처했어요. 로마 시대에 죄를 지어서 굶어 죽어라 하고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딸이 감옥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국이 이런 감동 스토리를 듣고 풀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감동 스토리예요. 너무너무 좋죠. 아름다운 이야기 담겨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림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나약해지고 여자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남성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은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분 나이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감옥까지 들어가셨냐고요. 철없는 철부지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거 보세요. 자기 목숨 하나 제대로 부지 못해가지고 여자한테 기대서 여성의 어떤 모성의 본능에 기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서글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는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약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 더 의지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의 나약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분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감정이 메말랐다, 뭐 이게 말로 힘들게 한다. 너무 기죽지 마시라.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내가 이기는 순간이 오세요. 나 아니면 너 못 산다 하는 순간이 오신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사모님들께 심리 처방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심리 처방은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서글퍼도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나약해지는 남편분 믿고 뭘 기대하시려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닳았는데 내 마음까지 어떻게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서 능력도 좀 메말라 있고 나이가 들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고 내 마음까지 어떻게 챙겨주시겠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서글프다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시면요 훨씬 관계가 좋아지세요. 저희 심리학 용어에는 창조적 무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질없는 희망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자꾸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만 빠지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무희망. 이건 아니어도 내가 좀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관계도 좋아지고 남편하고 훨씬 편해지고 오히려 남편에게도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유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제 심리 처방은 남편에게 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 편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심리 처방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힘만 너무 믿지 마시라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심리 처방입니다. 사실 가끔 저 클리닉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남편이 나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라든지 나는 맨날 이렇게 남편이 회사 잘 지내나 건강은 잘 챙겨 식사는 잘 챙겨 먹나 요즘 당뇨가 있는데 당은 잘 관리하고 있나 항상 나는 남편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고 뭐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남편은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도 없고 뭐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면 되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에 대한 애정이나 좀 남아있긴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한결같은 사랑은 절대로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는 사랑은 사실은 없죠. 심지어는요 결혼하셔가지고 같이 사신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해지느냐 사실 아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 다 있지만 다 약점이 있거든요. 결점도 있고요. 불완전한 면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 남편은 더 불완전해. 더 결점도 많고. 근데 같이 사시면 완전해지실까요? 아니지. 더 흔들려요. 더 불안해지고요.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이걸 모든 걸 극복하겠다? 그건 환상이나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요.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오래 같이 산 부부일수록 더 상처도 많고 더 아픔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랑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리고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오해도 깊이도 더 깊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박민규 소설가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쓰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실은 누군가를 상상하는 일이야. 시시한 그 인간을 곧 시시해질 한 인간을 시간이 지나도 시시해지지 않게 미리 상상해 주는 거야.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 읽고 좀 감동받았어요. 현실을 너무 잘 짚은 거라. 살다 보면 다 시시해진다는 거죠. 뭐 그게 저 미워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상상 속에서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오해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시간 지나면 오해도 꺼지고 사랑도 꺼지면서 본질을 보게 되면 곧 시시해지는 거죠.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남편 성격 좋아서 결혼했다. 우리 남편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하고 하면 우리 남편 성격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요.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제적 능력 보고 결혼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씀씀이가 쪼잔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미워해요. 예. 아유, 우리 남편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참 좋아서 결혼했다 그러면 100%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사랑은 오해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내 애정만으로 모든 걸 녹여내겠다. 내 큰 애정으로 남편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하시면 내 마음도 다치고요. 남편도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랑은 오해다. 사랑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서글프다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오래 사시는 나이가 드셔도 행복하게 지내시는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연세가 드셔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사랑의 정의가 좀 틀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의 정의가 틀려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열처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는데도 참 저 부부 보기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랑의 정의를 갖고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부부 앉혀놓고 얘기하면 맨날 투닥거려요. 그리고도 굉장히 화목해 보여요. 옛날에 당신이 나 이것 때문에 괴롭혔잖아. 뭐 말은 하면서도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해봐 하면서도 남편은 웃으면서 알겠어 그래요.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만 사랑하시는 거고요. 서로 상처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또 사랑해요. 맨날 싸우지만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 모든 걸 채우는 게 아니라 미움, 질투, 분노, 아픔, 그다음 갈등, 심지어는 사랑의 열정이 식었지만 우리는 사랑해 하고 말로 그냥 사랑이 식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다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가시는 부부도 많이 뵀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해다, 상상에만 존재한다, 다 사라진다 라고 서글퍼하실 게 아니라 조금 오랫동안 사랑하시는 부부, 잘 지내시는 부부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정의법을 갖고 살아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사랑은 이거다 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남편 챙기고 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불쌍한 인간 끌어안고 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맨날 나 괴롭히지만 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라든지. 그러니까 내 나름의 사랑의 정의를 갖고 계시면 갈등이 있고 미워도 하게 돼도 밀쳐내지 않고 이혼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끌어안고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정의, 새로운 정의, 또 나이가 드셔가시면서 또 다른 정의들을 채워나가시는 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 변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쉽게 안 변해요. 성격은 쉽게 안 변해요. 많은 부분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내향적인 분들 거의 대부분 유전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냥 겉으로는 활기찬 척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 성격 바꿔라. 너 성격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요. 너 유전자 바꿔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불가능한 요구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근데 뭐 자꾸 당신 제발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로 좀 많이 표현해줘. 진중하고 말 없는 분한테 말로 좀 표현 좀 해봐. 무슨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곤조곤 좀 이야기 좀 해줘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거는요. 남편한테 당신 유전자 바꿔. 생물학적인 거 바꿔. 이렇게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분들은 대부분 방어적으로 되고 도망가려고 해요. 왜냐? 내 성격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된 것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한다는 의미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내향적인 분들은 진중하고 생각이 깊어요. 표현은 적더라도. 다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쁜 면만 가지고 자꾸 바꾸라고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포기가 쉽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자꾸 애정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바꾸겠다라고 덤벼들지 마시라. 조금 안 좋은 면이 보이더라도 그걸 바꾸라라고 강요하시는 건 그 사람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은 위협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절대로 덤벼들지 마세요. 덤벼들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약점이 있구나. 나도 약간은 있고 그거 건드리지 않고 잘 보듬어주면 장점이 더 크게 나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품고 가시려고 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바꾸려 하다가 더 큰 일만 생겨요. 영국의 소설가 줄리언 번스는 이런 이야기 썼더라고요. 부드러운 치즈는 시간이 흐르면 흐물흐물해지고 단단한 치즈는 시간이 흐르면 더 딱딱해진다. 결국에는 다 곰팡이 핀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나 치즈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나 치즈나. 치즈도 시간 지나면 더 물렁물렁해지고 딱딱한 건 더 딱딱해지듯이요. 사람도 처음에 흐리멍텅했던 사람은 나이 들면 더 흐리멍텅해지고요. 옹고집스럽고 딱딱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딱딱해져요. 예, 사람이나 치즈나 똑같아요. 예,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성격 바꾸겠다. 사랑으로 본질을 바꿔놓겠다. 절대로 덤벼들지 마십시오.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건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건설적인 일에 에너지를 쓰세요. 나를 위한 일에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는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유,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처 있고 우울해지는 여러 사모님들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좀 후반부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사모님들 또 아내, 어머니들이 우울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세요. 삶의 의미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가끔 저기 클리닉에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공허하고 우울한데 뭔가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데 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허무한 느낌이 싸하게 지나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남편을 보면 직장에 잘 나가고 있고 아들은 좋은 데 가 있고 직장도 좋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허무한 느낌이 든다. 이유를 못 찾겠다. 차라리 남편이 뭐 술이라도 먹고 해서 욕이라도 하며 뭐 문제라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래저래 해서 우울한 거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우울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쭉 찾아가다 보면 이유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삶의 의미를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제가 뭐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좀 마음 아프고 서글프다라고 느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모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뭐 남편 좋은 거, 뭐 아들 좋아하는 거, 딸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다 보니 그리고 20년, 30년 흐르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나는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쉬운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짠하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이게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막 챙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도 문학소녀였는데 나도 음악 좋아했는데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만큼 서글픈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의욕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우울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마치 이렇게 모래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모래알 꽉 쥐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손으로 다 흘러내려가 버린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열심히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외래 오셔서는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냐면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하기 싫어하세요. 다 하기 싫어하세요. 재미도 없다. 의욕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의욕이 생겨야 뭐 하지. 그래서 다 못하겠다고 해요. 운동하라 그러면 땀나서 싫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공기가 탁해서 싫어요. 여행 뭐 문화센터 가라 그러면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요. 하고 해서 다 싫다 그래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다 거부해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공허해지고 더 무의미해지세요. 더 공허해지고 더 무의미해지세요. 그래요.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요즘 나가 좀 우울하다. 그런 얘기를 쭉 들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나도 조금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좀 상담을 해봤다. 상담을 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 그럼 너도 한번 상담 한번 해봐 라고 권유를 해요. 근데 이렇게 자꾸 거부하시는 사모님들은 어떤 얘기 하시냐면 야 나는 뭐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기 싫어. 뭐 이야기해봐야 무슨 답이 나오니. 나 그런 거 싫다 하고 그것도 거부해요. 심지어는요, 그래 상담하기 싫으면 요즘은 또 우울증 약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약이라도 좀 먹어봐라. 뭐 부작용도 없고 괜찮다 그러더라. 또 그러니까 기분도 좀 나아진다더라.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야 우울증 약 먹으면 뭐 되고 부작용 있지 않니? 아이고 나 그거 먹고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 다 싫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조차도 거부를 해버려요. 남는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더 우울해지죠. 더 공허해지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허무하고 슬픈데 재미있을 만한 일, 의미 있을 일 만한 일,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은 일만까지도 다 거부해버리시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의 덫으로 더 빠져드시는 거예요. 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허무해서 시작했는데 더 무해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무의미해지시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우울의 덫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폐경 때문이세요. 폐경. 주변에서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갱년기, 폐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을 통해서 건강 섹션을 통해서 다 얘기 들으셔서 갱년기 증상 뭐다, 폐경기 증상 뭐다 다 알잖아요. 머릿속으로 다 아시거든요. 근데 막상 딱 하고 닥치면요, 휘청휘청 하세요. 뭐 파도가 휙휙 갔다 왔다 하세요. 예, 감당을 못 하세요. 오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물 올려놓고 이렇게 좀 마음을 달래려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애들 다 출근시켜놓고 오전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쫙 깔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예. 그리고 밤에 자려고 하면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머리 예쁘게 해가지고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화끈거리고 땀 삐질삐질 나가지고 머리 다 엉클어져서 동창들한테 나쁜 모습 보여줘서 다시는 안 나간다. 아유,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땀 나가지고 머리 다 엉클어지고 이게 뭐야? 자존심 상한다. 나 죽어서 나가나 봐라 이제. 갱년기 증상 다 없어질 때까지 밖에 안 나가고 방에 콕 처박혀 있겠다. 이러신다고요. 그러면서 혼자 있어도 우울해. 나가셔도 화끈거린다고 또 민망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갇혀가지고요. 더 마음 힘들어하세요. 이런 폐경되면요, 감정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지거든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냥. 예. 심지어는 감정의 기폭도 심해지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혹은 좀 예민해졌다가 덤덤해졌다가 감정도 무뎌지고요. 칼라 TV던 게 흑백 TV가 되기도 하고요. 기억력도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덜커덕 겁나요. 나 할머니 됐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애꿎은 치매 검사하시고 돈 쓰시고 그런다고요. 그냥 갱년기, 폐경이 되시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겁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됐다. 내가 다 인생 끝난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경이나 갱년기 때문에 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그 폐경 후의 열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 마치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더 허탈해질 것 같죠.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아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폐경 후에 오히려 열정이 생기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요즘 들어 자주 들어요. 오히려 폐경되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자유롭다. 에이구 뭐 애들 뭐 남편 나는 자유롭게 살랜다. 나 나름대로 시간 갖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 나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졌으니까 나도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 하고 오히려 더 당당해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저기 젊었을 때는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어도 안달복달했는데 오히려 갱년기 되고 폐경되고 나니까 에이 뭐 상관없다. 뭐 좋으면 좋다고 해서 막 들뜨는 것도 아니고요. 슬픈 일이 생긴다고 해서 막 까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 하고 견디는 힘이 더 커졌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폐경이 됐고 갱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새로운 시작, 뭐 더 커진 듯한 느낌으로 변화되는 여성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빈둥지 증후군으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폐경이 됐다는 건 제2의 인생의 기회가 왔다. 내가 새로운 시작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더 열정을 꽃 피우셔야 되는 거예요. 땀이 나면요, 더 운동하시면 돼요. 땀이 나시면요. 그냥 저기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밤에 잠 안 오신다 하면 아이고 옛날에 시어머니가 나 괴롭혔던 생각, 남편이 옛날에 한눈 팔았던 거, 술 먹고 와서 주사 부리면서 나 괴롭혔던 거 이런 거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스스로 괴롭히지 마시고요. 아이고 혼자 있으면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요. 뭐 잠 안 오면 어때? 내일 뭐 조금 다른 일 하지. 뭐 조금 오늘 하루 밤샌다고 해서 늙어 죽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갱년기, 폐경이 되시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게 참 힘들어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옛날에 지나갔던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마음에 상처 줬던 이야기. 너는 반찬이 이게 뭐니? 남편 고생하는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집안에 집구석에 있는 애가 남편 밥 하나 챙겨주지 못하냐?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게 만드느냐? 너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라든지 뭐 애들 공부시키라라고 했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시키고 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든지 그리고 남편은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집안 구석 꼴이 이게 뭐냐 라든지 남편 너 하루 종일 뭐 했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박해요. 애들 공부시키면 애들 쥐어잡지 말라고 야단치고 좀 풀어주고 나면 왜 공부 안 챙기냐고 또 타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박만 받고 힘들었던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 그때그때 털어놓을 수 있나요? 거의 못 털어놓아요. 내가 참고 말지 라든지 말하고 나면 오히려 더 분란 생길까 봐 싸움만 커지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참고 만다 하세요. 대부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한마디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참고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모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말하면 오히려 더 싸움만 커진다. 차라리 내가 안고 가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다 품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폐경이 되시면요. 20년 전의 일이 마치 지금 일처럼 막 떠올라요. 지금 막 옆에 시어머니가 계세요. 막 남편이 막 옛날에 힘들게 했던 게 지금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요. 당신 그때 나 이랬잖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그럼 남편이 황당해야죠. 왜 이제 와서 이야기 꺼내는 거야? 왜 지나간 일 가지고 왜 이렇게 나 괴롭혀? 그러면서 싸움은 또 커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폐경이 되면 그 에스트로겐의 힘이 떨어지면요 생각이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감정이 들쭉날쭉하면서 감정과 생각을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나도 힘들어지고 조금 더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많이들 겪으시는 일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지나간 일을 다시 헤집어 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사람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나도 조금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라도 좀 풀고 가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힘들다, 뭐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보다 하고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재미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의욕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답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하세요라고 해요. 해답 없어요. 재미있어져야 한다. 의욕이 생겨야 뭐 한다. 기운이 나야 운동이라도 하지요. 감정이 좀 살아나야 뭐 강의라도 듣고 즐거워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남편이 옛날에 참 요것만 잘해줬으면 내가 지금 안 우울할 텐데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생각하는 좋은 대학만 갔었으면 내가 덜 우울할 텐데 시어머니가 내 마음만 좀 편하게 해줬어도 내가 남편한테 더 잘해줄 텐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꾸 머릿속으로만 우울의 이유, 내가 괴로운 이유를 찾으면서 그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시면 감정은 더 슬퍼지고 의욕은 더 떨어지세요. 그러면 생활할 맛이 안 나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유를 찾지 마시라. 이유를 찾지 마시라. 대신에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유 찾아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반추라고 하거든요. 반추. 그러니까 소가 그 먹이를 이렇게 속으로 되새김질 하듯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추라고 하거든요. 그 반추에 빠지면요 100% 기분이 우울해져요.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반추가 훨씬 잘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머릿속으로 자꾸 반복한 생각, 자꾸 했던 생각 또 하고 그리고 왜 그랬지? 그렇게 안 되었어야 되는데 라고 과거의 생각을 자꾸 떠올린다든가 그리고 이유를 자꾸 찾는 생각을 떠올리면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반추다. 김병수가 얘기하던데 반추가 떠오르면 이건 우울해지는 징조라더라 라고 하고 딱 멈추셔야 돼요. 그 생각 해봐야 100%입니다. 기분은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해결책 나오느냐? 해결책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반추는 우울하게 만드는 거다. 생각은 나를 더 의욕을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몸을 던지셔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 보셨죠, 이 그림? 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모딜리아니의 부채를 든 여인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림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으세요? 잘 보시네요. 뭐 우선 이 여성분이 이렇게 우아한 몸매로 관리 잘하셨나 봐. 우아한 몸매로 아주 이게 드레스도 예뻐 보여요. 뭐 실크 드레스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부채도 이렇게 우아하게 들고 계시죠. 뭐 고혹적이다, 선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고 색감도 너무 좋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게 살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요. 뭔가 빠져있는 느낌, 뭔가 아름답지만 의미 없는 느낌, 고혹적이지만 김이 빠져있는 느낌. 심지어는요, 이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눈동자 없잖아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볼 눈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신 거죠. 아름답지만 공허하고 우울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활기나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죠. 우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건 살아있다, 즐겁다, 활기차다 하는 거하고는 양립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우울하지 않다라는 그림으로서 저는 이 그림이 느껴져요. 약간 김 빠진 콜라 같은 느낌이죠. 김 빠진 스파클링 워터 같은 느낌. 반대로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존 싱어 사전트의 엘 할레오라는 그림이에요. 엘 할레오. 사실 그 엘 할레오는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이런 격정적인 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레오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성원, 응원의 의미예요. 춤추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뭔가 혼신의 힘, 마치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느낌.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박수치고 기타 치고 같이 막 흥겹게 있어요. 내 자신을 놓아버리고 내 몸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열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막 땀 냄새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막 흥겨워가지고 이렇게 막 들떠있는 느낌도 들고요. 마치 이렇게 나도 박수치고 싶은 느낌도 들고요. 이 여인 뒤에 있는 이 그림자죠. 근데 저는 그림자 같이 안 느껴지고요. 이 여인의 어떤 에너지 같이 느껴지거든요. 폭발적인 에너지.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살아있는 거죠. 모딜리아니의 여인처럼 지내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엘 할레오처럼 살아가시는 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써야 되고요. 몸으로 나를 던져 넣으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몰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는 거에 대한 의식을 잠시 잊어버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뭔가 하면, 보시면 여기가 뭐 바라고 해도 좋고 뭐 그런데 깨끗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 냄새도 좀 날 거고요. 아마 먼지도 약간 풀풀 날 겁니다. 약간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좀 꺼려지는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재밌고 활기차고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건요, 대부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된 데서 내가 활기차게 살겠다, 거의 잘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부딪히지 않고 사는 맛 느끼겠다,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약간 땀 냄새도 나고요. 조금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 곳에서 사실은 진짜 맛, 진짜 사는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딜리아니의 여인처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 존 싱어 사전트의 엘 할레오의 그 여인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어느 게 진짜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인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쭉 한번 넣고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약간 우울해진다면 혹은 처진다면 머릿속에 이 엘 할레오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김병수가 그러던데 이런 게 진짜 사는 거라더라, 이런 게 진짜 사는 거라더라, 이 이미지대로 내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약간 모방하고 따라가 보시죠. 예전에 왜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 1등 칸하고 3등 칸 딱 그 느낌이에요. 1등 칸은 이렇게 막 우아하지만 왠지 답답하고 3등 칸에 왔을 때 춤추고 놀았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들어요, 교수님. 이게 저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요, 대부분 약간은 불편하고 약간은 거친 느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야 사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좀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트니스 가라 그러면 분기 안 좋다, 먼지 안 나, 밖에 나가 사람은 얼굴 탄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안 하려고만 하신다고요. 안 하려고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사는 맛 못 느껴요. 애석하게도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다 이런 핑계, 이유, 생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기 때문에 평범한 우울이 진짜 우울로 이어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우울증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약간은 불편하고 약간은 힘든 곳에서 나를 던져넣겠다라는 느낌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메가더는요,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을 때 늙는다라고 했어요. 저는 청소년만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늙어갈수록 더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꾸 살 시간은 줄어드는데 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청소년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년은 그냥 열심히 자기 삶을 살면 돼요, 그냥.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일수록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꿈이 뭐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뭘 할 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내가 진짜 의미 있다고 느껴지냐? 뭘 할 때 시간이 번개같이 빨리 지나가도록 몰입하느냐?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허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꿈을 찾는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남편 뒤치다꺼리, 아들 뒤치다꺼리, 딸 뒤치다꺼리, 손주 뒤치다꺼리에 뭐 없는 살림 쥐어짜면서 이것저것 해가 나가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찾는다는 거 사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세 번째 심리 처방은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자기 실현을 하시는 시기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폐경이 되었다고 기죽지 마시라. 나이가 들어간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거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이 적긴 거예요. 그리고 더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내, 김숙자, 이영자로 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가 아니라 김숙자, 이영자, 이미숙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시는 것이 진짜 사는 삶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심리 처방, 네 번째 심리 처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 남편은 내 마음 몰라준다. 공감 능력 없어졌다.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면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딱딱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 무슨 맛에 사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니?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네 번째 마지막 심리 처방은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다입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살면 빨리 죽거든요. 붙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추운 곳을 향해 가는 여행자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좀 따뜻한 데 사는 거고요. 40, 50이 되어 갈수록 남극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춥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추운 곳을 가고 있으니까 더 추워지죠. 눈보라도 많이 치고. 그 속에서 체온 잃지 않고 살아나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잖아요.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쓰시는 거죠. 막 뛰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막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체온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곁에 두시는 거예요. 사람 곁에 두지 않고 혼자 내 체온으로 살겠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더 남극을 향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내 곁에 사람을 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워도 공감 능력은 어느새 저 별나라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곁에 두고 체온이라도 이용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서글프죠. 좀 서글픈 게 뭐냐면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뭐 다들 옆집 이렇게 한두 집 지나다 보면 이혼했다 하시는 분들 뭐 흉은 아니지만 절대 흉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많잖아요. 뭐 1년에 아마 한 11만 쌍, 12만 쌍이 이혼할 거예요. 저희 나라 통계가 그렇대요.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고요. 근데 저는 감히 뭐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다만 제가 많은 분들, 부부도 많이 뵙고 또 중년 여성분들, 사모님 많이 뵀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부부라는 끈으로 사시는 분들,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약간 알 것 같거든요. 아주 조금. 그래서 그런 점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만. 뭐 왜 싸우냐, 왜 이혼하냐 이런 거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경솔한 일이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예단하는 일이어서 그것만큼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이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혼자 살면 인생을 반만 느끼시는 거죠. 같이 살면 두 배로 느끼시는 거예요. 혼자 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고요. 같이 살면 혼자 살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것도 있죠. 두 배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요. 제한된 경험을 하신 분은 저는 인생이 좀 야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분이 사시면 경험이 두 배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사신 거죠. 더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사는 게 좋다. 두 번째, 떨어져 지내시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따지자면요. 하드디스크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사실 부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갔다는 그 존재의 가치를 그 남편, 아내의 기억 속에 남겨놓는 행위잖아요.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아내, 남편의 기억 속에 남겨진 나는 남아있거든요. 아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엄마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뭐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떨어졌다 하면 내 존재의 기억, 내가 남았다는 그 흔적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하드디스크 날라간 거예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살아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 같이 사는 게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거창한 거 말하지 마세요. 거창한 거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시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약간 구절 안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에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해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라고 쓰셨어요. 야, 이 말 정말 진수 아닙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벤트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현실인가? 아닐 거예요. 저도 못 해주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같이 앉으시면서 소파에 그냥 나란히 앉아서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게 사시는 거죠. 거실에 의자 두 개 놔놓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내시는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지 맨날 반짝이하고 이벤트 해주고 그게 현실의 부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습인 거거든요. TV에 나와서 거창한 거 해놓고 그게 진짜 뭐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샘만 나고 남편만 들볶게 되거든요. 현실은 대부분 이렇게 사세요. 이정록 시인의 말처럼 의자 하나 내놓고 의자 두 개 내놓고 사시는 게 사실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잘 사시는 부부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구스타프 카이버트의 오르막길이라는 그림입니다. 중년의 부부, 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부의 진짜 사는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그림만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없는데요. 우선 그림 보세요. 따뜻하고 좋죠. 햇빛도 내리쬐고 색감도 얼마나 좋아요. 나뭇잎이 파도처럼 반짝반짝거리고요. 여자가 들고 있는 빨간 우산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아마 부부겠죠, 두 분? 사랑하는 사이겠죠? 근데 어때요? 두 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이.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이 두 분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막 구겨잡고 손잡고 있지 않아요. 심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오래 가시는 분은 이렇게 둘 사이에 공간을 두고 있으세요. 심리적인 거리감을 좋다고 막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 누군가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오래 가고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오르막길이거든요. 산다는 건 계속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계속 오르막이신 거예요. 특히 관계는요, 영원히 오르막이에요. 처음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정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낮은 곳에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정상은 안 와요. 계속 오르막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영혼이 뒤처지지 않도록 손잡고 가셔야 돼요. 천천히 가줘야 그나마 따라와요. 남편 힘 없어요. 천천히 가야 내 손잡고 따라가시거든요. 천천히 오르셔야 같이 갈 수 있다. 세 번째, 이 두 분의 시선이에요, 시선. 보시면 마주보고 있지 않거든요.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막 시선을 나누는 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 아니고요. 같은 곳을 향해서 자기 시선들을 서로 포개어 놓는 게 진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막 마주보면서 하면 싸움밖에 안 하거든요. 시선을 평행하게 맞춰놓고 멀리 교차하시는 게, 멀리 포개 놓으시는 게 진짜 행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나약해지고 철도 없고 공감 능력도 사라진 이 남편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그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편안하게 살겠구나라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그나마 없던 힘이라도 조금 생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인생 아주 많이 살지 않아서 경험이 일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항상 들려드리는 말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해진다. 행복하기 무지 힘들어요. 스트레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행복하다고 느끼시려면 첫 번째, 절대로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뭐 빌딩 있다고 돈 많다고 저 집 남편은 빨리 들어온다고 부러워하시면 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절대로 남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폐경이 됐다고, 내가 기운 빠진다고, 요즘 약간 돈이 쪼들린다고 부끄러워하시면 지는 거세요. 자기 자신, 내가 약점이 있다고, 이건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시면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월이 위협해도, 현실이 위협해도, 그리고 세상에 온갖 모진 풍파가 일어나도 용기를 잃지 않으셔야 돼요. 네. 대부분 뭐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기죽고 불안해하고 주저앉아 버리시거든요. 막 남편이 뭐라고 하셔도요, 변화를 시키시려고 그러면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위협해도, 시간이 위협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도 절대로 용기 잃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저께 말씀 잘하세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주부들 표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아유, 과찬이세요. 감사합니다. 잘 아셨죠? 예, 여기 달랑 남자 둘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공감 능력 키우고 예. 정서 함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